천안문화재연구원 연속 강의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사학과 강은영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테마는 신공황후 전설의 역사적 변용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본서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서기 안에 인용되어 있던 백제 3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백제 3서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인용된 게, 그러니까 백제본기이지만 시기적으로는 백제기를 인용하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백제기가 바로 이 신공황후 섭정기에 실려 있습니다. 일본서기의 신공황후 전설은 사실상 이게 만들어지는 건 8세기 고사기와 일본서기 안에 이 전설이 실려 있습니다. 전설의 내용은 일본서기 안에 신공황후 섭정 전기, 그러니까 섭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에피소드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신공황후의 전설이 실려 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그러니까 간략하게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서 보면요. 원래 황후이니까 천황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중해천황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해천황이 당시에 이 야마토 왕권의 영역이 오늘날의 일본 열도의 전역에 거치지는 못하고요. 대체적으로 큐슈의 남부 지역, 그리고 오늘날의 혼시의 동북 지역은 아직 야마토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해천황이 큐슈 남부에 해당되는 그 야마토 정권에 복종하지 않는 아이들을, 오랑캐를 이제 쿠마소라고 불렀는데, 얘네들을 공격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다가 보니까 어떤 신이 나타나서 네가 지금 정벌해야 할 곳은 이 쿠마소가 아니라 유보국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 유보국이 어디를 말하면 신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물이 있는 나라, 보물이 넘치는 나라, 그러니까 신라를 쳐라라고 어떤 신이 알려준 거죠. 자, 그런데 중해천황은 당신은 어떤 신이요? 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오 이렇게 했는데 신의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중해천황은 신탁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이제 쿠마소 정벌을 하려다가 사망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중해천황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중해천황의 유업을 누가 이어받느냐? 그의 부인인 신공황후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공황후는 무녀의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탁이 무서워서 이 유보국, 또 다른 말로 이제 제보국,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정을 결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신라를 치겠다. 유보국이자 제보국인 신라를 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일단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점을 치는 겁니다. 신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신전 중에 하나가 오늘날 나가사키 앞쪽에 북쪽이 이제 마츠우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하천에서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막 일이 성취되면 이 낚시에 은어가 잡히는 거고, 만약에 안 잡히면 이 정벌은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점을 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은어가 잡힙니다. 그래서, 은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파묘에서 영화를 보시면 일본의 오니가 은어를 줄까, 참외를 줄까,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이 은어라고 하는 것도 일본의 가장 친숙한 민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시우라라고 하는 곳에서도 머리를 풀어서 바닷물 속에다 머리카락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 머리카락이 그대로 바다로 가라앉으면 실패하는 거고, 이 머리카락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리면 이제 성공을 하는 거랍니다. 근데 실제로 두 갈래로 갈렸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점을 받고 나서 바다 건너에 제보의 땅인 신라를 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 신공황후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제 유복자인 거죠. 이제 중해천황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출정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출산이 가까웠는데, 근데 일단 이제 신에게 맹세를 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 원정이 끝날 때까지는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을 이제 허리에 감아서 차갑게 해서 출산을 늦췄다. 이제 이런 전설이니까 실상은 어렵지만,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늦춥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제 대마도죠. 이 대마도에 완이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배를 띄워서 바람, 파도, 물고기의 도움을 받아서 신라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뭐 신공항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신의 도움으로. 여기서는 아직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신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파도가 그냥 밀려와서 신라의 안까지 이 파도가 밀려갔다고 해요. 이거를 보고 이제 신라 왕이 경악을 해가지고 와, 동쪽에서 신의 나라의 성왕이, 그러니까 일종의 천황의 신병이 우리를 공격하러 온 거야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일본의 사부, 그러니까 사부는 일종의 마국간의 이제 마부를 의미하는데 이제 사부가 되어서 매년 일본의 신라가 공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신공항우가 있는데 주변 신하들이 신라왕을 죽여야 한다 라고 했지만 신공항우는 신라왕을 죽이지 않고 다만 신라왕의 궁전의 문 앞에다가 이렇게 표식을 삼아가지고 이제 영원토록 이제 뭐 신라가 뭐 일본에게 조공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제 표식을 삼아 심어두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신라의 항복 소식을 들은 고구려 백제도 저절로 와가지고 항복하면서 신공항우에게 이제 조공하겠다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보국도 얻었고 덤에서 뭐 고구려하고 백제까지 이제 신종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큐슈, 오늘날의 큐슈인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주쿠시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곳으로 이제 의기양양 개선을 하게 된 황후였는데요. 여기 와서 이제 정보를 끝내고 나서 이제 출산을 합니다. 이 출산을 한 인물이 바로 이제 응신천황, 바로 5세기 때의 천황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이제 이 황후는 그 천황이 된 적은 없으나 바로 남편인 중해천황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응신천황이 이제 천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신라를 일본이 야마토국이 신공항우가 정벌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이 알려준 거예요. 신라가 제보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싸우지도 않고 무력 충돌 없이 일종의 이제 일본의 신성함? 신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저절로 복종을 한 거죠. 항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항복한 이유가 일본이 신국, 신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응신천황, 이제 신공항우가 출정하고 돌아와서 이제 출산을 한 인물이 이제 응신천황이라는 아들인데, 이 응신천황은 이후에 일본의 신도에서 전쟁의 신 하찌만 신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사 정권에서, 무사들이 가장 존중하는 신, 하찌만 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찌만 신은 사실 남자 신인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와 대비를 하면 아테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본의 신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신사를 갖고 있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고대 일본서기 안에 처음으로 신공항우의 사만정벌이라고 하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었는데, 이제 일본서기 이후에 신공항우 전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신공항우 전설을 많이 알게 되는가. 그건 바로 요몽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본사에서는 몽고 승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고가 쳐들어왔어 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역사상 우리는 지정학적인 그 성격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죠. 그런데 일본은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 딱 2번. 바로 몽골의 침입. 그게 1274년과 1281년 2차례에 걸쳐서 받은 거 외에는 단 한 번도 외세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우리가 흔히들 일본의 해군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근대적인 시각이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해전에 약합니다.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물론 왜구들은 싸웠겠지만 얘들 노락질하는 도둑놈들이고 실상은 정식 군대로서 해전에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때 그렇게 이순신 장군한테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공항우가 바로 이 몽고 침입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일본 사회에 확산되는 그러한 변화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신공항우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8번 우동훈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8번 신, 하찌만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찌만 신의 그 위력, 그러니까 얼마나 하찌만 신이 대단한가를 어린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이 몽골이 여몽연합군이 침입해 온 이후 얼마 안 돼서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고 저작 연대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몽고 습례 바로 이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 저자는 누구냐? 교토에 있는 이와 시미즈 하찌만샤라고 하는 신사가 있습니다. 이 신사에 근무하고 있던 신관이 이 8번 우동훈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신사가 어떤 신사냐면요, 바로 미나모토시,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시가 신봉하는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사의 신관이 원래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몽고가 이 2번의 침입을 했는데 이거를 일본이 아주 잘 막아냈다. 근데 어떻게 막아낸 거냐? 바로 하찌만 신의 덕분에 이거를 잘 막아냈다. 그러니까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는 우리에게 좀 상 좀 내려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이걸 주장하고자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몽골 침입이 있기 이전에 신공항우의 출정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공항우가 다시 이 몽골 침입과 함께 다시 이 전설이 부각이 되는 거죠. 후반부는 몽골 연합군과의 일본의 전쟁 양상을 극명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일본서기 내용과 어떻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 똑같은 신공항우의 전설인데, 사만정벌인데 좀 차이점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자, 똑같이 시대는 중해천왕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국에서 형상이 귀신 같고 몸 색깔이 빨갛고 머리가 8개 달린 진륜이라는 이제 일종의 오니죠, 오니. 도깨비죠, 도깨비. 이 도깨비가 검은 구름을 타고 허공을 날라서 일본을 습격해 들어와서 일본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그러자 중해천왕이 신공항우와 함께 군사 5만을 거느리고 나가토, 오늘날의 야마구치현입니다. 이 나가토의 토유라에서 이 진륜이라고 하는 도깨비하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싸우는 동시에 날라오는 화살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고, 신공항우는 남편의 유업을 이제 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서기에서는 중해천왕한테 유보국을 쳐라고 어떤 신이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의 이름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8번 우동원에서는 신공항우에게 신이 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신이 누구냐? 바로 천조대신입니다. 일본 신도에서 가장 높은 신이 바로 이 천조대신인데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여신이고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천조대신입니다. 그래서 천조대신이 빙의를 해서 사만의 대군이 일본을 침공할 거야 라고 이러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신공항우는 이국의 침입을 대비해서 사천왕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죽일명신, 고량명신이라고 하는 든든한 충신을 얻습니다. 자, 이때도 출산이 가까운 황후는 일단 그 고량명신의 갑옷을 입고 이제 스시마에서 돌을 허리에 차고 이제 바다를 건넙니다. 그런데 당시 이적의 군세가 10만 8천 척에 49만 6천 명의 대군이래요.
근데 일본은 그의 1000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런데 일단 황후는 자신의 이제 충신을 보내가지고 개전을 알리고 이때 개전의 소식을 들은 고려의 국왕, 여기도 신라로 나왔다가 삼안으로 나왔다가 고려로 나왔다. 지금 이 8번 우동원에서는 이적의 정체가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려의 국왕 대신 인민들이 여자가 적국 이제 뭐 다른 나라를 공격해 왔다고 막 이제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자, 그러자 신공황후가 파갈라 용왕에게서 받은 그 조류의 간만을 이용할 수 있는 구슬 2개를 가지고 썰물을 가져올 수 있는 구슬을 던졌을 때 이렇게 막 고려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구슬을 던져서 뭐 고려 군대를 다 없앴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국의 왕과 신하는 항복을 하고 일본국의 영원한 개가 되어 일본을 수호하고 매년 공납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것을 황후가 활로 반석 위에다가 신라국의 대왕은 일본의 개다라고 쓰고 귀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국의 상대가 고려가 됐다가 신라가 됐다가 지금 같은 서적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체계적으로 막 이 사실을 알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서기와의 차이점은 뭐냐? 일본 서기에서는 일본이 침입한 거지 이국이 침입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8번 우동원에서는 이국이 먼저 공국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황후의 출병의 목적은 복수를 위한 걸로, 남편을 잃은 그 복수를 위한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익사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몽골 침입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신공황후 설화와 이 몽골 침입이 있었을 때 일본의 피해 상황이 이렇게 같이 되게 오버랩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신라왕이 항복한 이유는 일본 서기에선 일본이 신국이어서였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무력의 그 위세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신라가 항복한 거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 일본 서기에서는 그래도 멸시가 한반도에 대한 멸시가는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8번 우동원에서는 아예 계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질륜이라고 하든지 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 도깨비, 귀신, 이국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한반도에 대한 멸시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동시에 멸시감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아마 이 8번 우동원에서 이 신공황후의 전설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기에는 민족적 위기감, 일본이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한 거죠. 1274년에, 그러니까 바로 전년도에 삼별초의 난이 진압이 돼요. 삼별초의 난이 다 진압되면서 고려병 10,000명, 그리고 이 몽골 병사 이 30,000, 그래서 대략 한 40,000 정도가 천척의 배를 하포, 오늘날의 마산에서 타고 대마도를 들어옵니다. 대마도에다가 거점을 두고 큐슈를 공격을 해요. 공격을 했다가 열심히 낮에 싸우고 저녁에 돌아가다가 대마도로 돌아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몽땅 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육지전에서는 일본이 패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전법이 다릅니다.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일본은 사실상 이 전쟁이 계속됐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1274년에 1차 침입이고, 자, 그리고 1281년에 제2차 침입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바로 이제 여몽연합군, 동로군이라고 하는 홍차구와 훈도가 이끄는 이제 몽골병 병력 한 4-5만 정도가 똑같은 방향으로 하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큐슈까지 옵니다. 자, 그리고 그 전년에 바로 몽골 쿠빌라이가 남송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남송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남송군, 강남군이죠. 강남군 10만
10만 대군이 배를 타고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로로 왔던 이 동로군과 이 강남군 10만, 한 15만 정도의 군사가 이 큐슈를 치려고 했는데 또 태풍이 불어갔고, 태풍이 불어서 또, 이 많은 4,000척의 배가 수몰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승리한 거라고 보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전쟁을 해서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잃은 게 더 많았다. 인명적인 피해는 가까스로 물리치긴 했으나 이거는 태풍의 영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일본인들이 가지는 민족적 이기감이 엄청났을 거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외세 침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몽골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실제 무력 충돌에서 패했다는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이 외적을 도깨비, 오니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르스와 코로나를 거치면서 왜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는가? 사람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근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이 그렇게 창궐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쟁이, 대규모적인 국제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리고 일본은 아마 이때 천연두가 이 몽골군이나 고려군에 의해서 천연두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군사는 역병 천연두 또는 포창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이미지하고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일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무쿠리코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동화 중에, 전래 동화 중에 호랑이하고 곶감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전래 동화가. 그래서 어떤 아이가 울면 이제 아이를 협박해서 울지 말라고 달래면서 호랑이가 잡으러 온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막 더 울으니까 이제 꽃감을 줬더니 얘가 이제 울음을 그쳤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호환마마죠. 호랑이하고 전염병이에요. 근데 일본도 그런 게 이때 생겼다. 그게 바로 무쿠리코쿠리다. 근데 이 무쿠리코쿠리가 뭐냐? 몽골 고려를 의미합니다. 그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몽골, 고려. 그래서 무쿠리코쿠리. 얘가 울면, 이 당시부터 애들이 울면, 야! 울지 마. 나 안 그러면 무쿠리코쿠리가 잡으러 올 거야. 이렇게 의미한 거죠. 그래서 이 무쿠리코쿠리는, 오니, 도깨비, 이국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정물. 그러니까 전염병을 막 퍼뜨리는 무서운 존재. 이러한 관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고 순례 이후에 그럼 이러한 신공황후의 전설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염병이 많이 창궐하기 때문에 황후의 아들인 응신천왕을 섬기는 핫지만 신사가 전국 각지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신이에요. 핫지만 신은 일본에서 무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외세가 침입해 올지도 모르니 이 외세를 막아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핫지만 신앙이 전국 각지로 퍼집니다. 동시에 핫지만 신앙에 부가되어서 신공황후 전설도 같이 전국 각지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핫지만 신사에는 각각 그 전국에 있는 핫지만 신사에는 그 핫지만 신사의 역사를 적어놓은 연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신공황후 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일본 서기를 답습한 게 아니라 8번 우동훈의 내용을 답습한 내용이다. 그리고 핫지만 신은 전쟁의 신이자 동시에 치료의 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그러니까 여몽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이 천연두가 창궐하면서 퍼지니까 이 천연두를 낫게 해주는 신이 핫지만 신이다라고 한 인식이 같이 동시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은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동시에 멸시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어떤
출자를 그 뿌리를 백제에서 찾고 있는 뭐 이제 그 무로마치의 대표적인 다이묘, 슈고 다이모라고 하는 오우찌씨 같은 아주 엄청나게 큰 다이묘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오우찌씨 같은 경우는 고려와 조선과 독자적으로 통교를 합니다. 그때는 되게 그 조선을 존경하는, 고려와 조선을 존경하는 외경의 이러한 마음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고려와 조선은 온이야 라고 하는 이 멸시감도 동시에 존재한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때 1419년 대마도가 정복되었을 때 똑같이 일본사에 또 한 번 8번 우동원의 신공황후 전설이 다시 재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신공황후 고대에 만들어진 이 신공황후 전설이 이 중세에서는 몽고 순례라고 하는 국가적인 이기를 거치면서 많이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 멸시감이 두려움과 멸시감이라고 하는 양가적인 감정이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몽골이 침입해 왔을 때, 1차 침입해 왔을 때의 전투 모습입니다. 육지전에서는 거의 다 일본군이 패했습니다. 이제 이유는 전법이 완전 다릅니다. 몽고군은 일단 사람 수가 많죠. 사람 수가 많고 보병 위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몽골에서 온나라 때 화약이 발명되지 않습니까? 막 화약을 이용한 무기가, 새로운 무기가 이 전투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그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포탄 같은 게 팡 터지는 모습을 보시면 이걸 테츠하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철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도기로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하약을 집어 넣어 가지고 일종의 수류탄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화약이 터지는 걸 일본인들은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게 이제 몽골군, 이쪽이 보시면 사람 얼굴을 보시면 이렇게 도깨비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몽골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이 갑옷을 입고 활과 화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본의 무사입니다. 가마쿠라 시대 무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사무라이 하면 칼 이렇게 차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사무라이는 정의가 있습니다. 사무라이는 무사는 반드시 말 한 필이 있어야 됩니다. 말 한 필을 갖고 있고 말을 타고 갑옷을 착장하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사무라이 또는 무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이 전법은 말을 타고 싸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끼우찌, 한 필의 말을 타고 싸운다. 그래서 이끼우찌라고 하는데 말을 타고 열심히 뛰어가지만 저기서 수류탄을 던지면 끝난다 이미. 이때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몽골, 모쿠리쿠쿠리라고 하는 이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오니, 뿔 2개, 파묘 보시면 이렇게 오니 뿔이 이렇게 2개 있는, 우리나라 도깨비는 뿔이 2개 없지요. 이거는 이제 일본 도깨비인 거죠. 오니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이 오니는 이국에서 온 거고, 이게 몽골군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신공황후 전설과 접합되면서 이게 고려, 신라, 사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제 전염병으로도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하찌만궁은요, 오늘날 일본 전국에 44,000개가 있습니다. 44,000개.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의 특징은 믹스를 하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모든 문화를 좀 빨아들여서 이것들을 자기만의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아주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와 유교가 들어가기 전에 일본은 제대의 애니미즘 신앙인 신도가 있었고, 그 신도에는 800만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 중에 역시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신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찌만 신이다. 그리고 이 하찌만 신은요, 또 이 신도하고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하고 신사가 접합을 합니다. 두 개가 합해집니다.
그러니까 신불 스팝이 일어나고 불교 사원 안에 이 신사가 들어가요. 근데 가장 많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불교 사원하고 그러니까 비로자나불, 대일열애하고 하찌만 신앙이 접합을 해요. 이게 에도 시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 때 와가지고 천황제 국가를 만들 때 신도가 불교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영 바람직하지 않아서 하찌만 신을 불교 안에서 빼내는 이러한 작업들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찌만 신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너무 많이 불교하고 이게 스팝이 혼합이 되어버린 바람에. 자, 그래서 하찌만 신은 전국에 한 44,000개가 있고 막부의 신입니다. 막부의 무사들의 신입니다. 우리 무사들의 신이고 바로 응신천왕을 주신으로 하고 이제 신공항우를 동시에 같이 배양을 합니다. 하찌만 신은. 그리고 총 본사는 큐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응신천왕이 신공항우 전설에서 태어난 곳이 사만정벌을 마치고 큐슈로 돌아와서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하찌만 신은 지방신이에요. 이 큐슈의 지방신이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교토에 이제 이와시미즈 하찌만 궁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막부의 신사다. 가마쿠라 막부의 신사. 그래서 하찌만 신이 일본사에서 신도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만정벌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죠. 7년 전쟁, 7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는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 역사상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 같은 인물이지만 일본사에서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무로마치 막부 한 100여 년 정도 후반기에 100여 년 정도는 굉장히 일본 국토가 혼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극상이라고 하는 풍조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특정해서 전국시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혼란된 이 전국시대는 힘의 원리가 작용하던 시대였고 사람을 죽여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러한 분열된 시기를 통합한 사람이 통일 정권을 일본 열도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거죠.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조선을 침략합니다. 근데 우리 임진왜란을 침략할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분이 가도청명이었잖아요. 우리는 니네를 침략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명을 침략할 거거든. 그러니까 조선은 명을 가는 동안에 길만 터줘 이거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물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온대하게 명까지 치려고 하는 그러한 구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조선을 침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로 신공항우의 이 사만정벌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기 속 안에는 조선 침략을 계획할 때 신공항우 전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한주 만주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한주 만주 이야기는 8번 우동원에서 나왔던 신공항우 전설이죠. 또 고려왕은 일본의 개다라고 신공항우가 반석에 썼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도 8번 우동원에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신공항우 전설을 차용해서 조선 침략에 대한 명분을 만들 때 그걸 바탕으로 했던 거는 일본 서기의 신공항우 전설이 아니라 몽고 침입이 있었을 때 8번 우동원의 이 신공항우 전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날 큐슈의 사가현에 속하는데 시가노시마라고 하는 그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길상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고 요 사찰에 이제 이 사찰의 어떤 기원, 역사 이런 걸 기록해 놓은 연기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토요토미 히데요시 일행이 교토에서 히젠의 나고야로 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침략할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거성은 교토의 후시미성입니다. 교토의 성이 이제 후시미성이 있고 그런데 군대를 파견을 하려면 암만 해도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다가 대본영을 만들어야겠죠. 본 진영을 만들어야겠죠. 그곳이 바로 이제 큐슈, 바로 이 나고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고야가 아니에요. 큐슈의 나고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교토에서 나고야로 가는 도중에 바로 야마구치,
옛날에 나가토라고 불리웠던 8번 우동원에서 이적들과 중해천왕이 싸웠던 그곳에서 이 신공항우와 중해천왕의 신사를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동행했던 무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명랑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 그 나온 무사들 중에 뭐 나베지마, 뭐 마츠우라, 가토, 뭐 초소가베, 이제 뭐 시마츠시, 이게 다 대체적으로 큐슈의 다이묘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출병했던 이 다이묘들은요 주로 서일본, 큐슈 일대의 다이묘들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 신사를 참배했다는 거죠. 신공항우와 중해천왕을 모시는 신사에 참여했다. 당연히 이거는 바로 신공항우 전설을 강하게 의식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자, 이때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단계에 왔을 때 이 신공항우 전설을 통해서 조선을 어떻게 보느냐? 조선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래서 신공항우 때 약속을 했는데 공무를 보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근래에 와서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부활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침입하는 거다라고 정당화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마도의 종씨 집안 있잖아요. 이 종의지가 이제 군대를 이제 이끌고 충주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종의지 군대하고 같이 갔던 이제 이 이제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이시가와 히로이에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수에게는 참모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 참모들은 승려들이 역할을 하는데 이제 숙노준학이라고 하는 승려가 충주에 이르러가지고 이곳에서 이 땅이 이 충주 땅이야말로 옛날 신공항우가 이국의 왕을 계라고 새긴 곳이다라고 추모하는 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진왜란에 출병했던 군인들 머릿속에는 신공항우 전설을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공유하는 이 신공항우 전설은 일본석의 신공항우 전설이 아니라 8번 우동운의 전설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군들, 임진왜란에 출병했던 일본군들에게 그러니까 확산되어 있던 신공항우 전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입한 거냐? 아니다. 이들은 원래 대체적으로 다 큐슈 출신들의 무사들이기 때문에 이 큐슈 지역의 어떤 그 무사들의 토착 신앙, 그러니까 하찌만신이죠, 하찌만신. 하찌만신에 대한 신앙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군신 하찌만신에 대한 신앙에는 반드시 신공항우 전설이 수반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히데요시의 군대는 이런 일본서기가 아닌 8번 우동운의 전설을 답습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거치면서 일본의 세계관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고 자신감 뿜뿜이 됩니다. 이제 이걸 이제 신국관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중세 시대의 일본의 세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는 크게 천축, 인도, 다음에 진단,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축에서 불교가 처음 발생해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진단, 중국에 이르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 불교의 영향으로 유교가 태어나고 그리고 더 동쪽으로 일본에 이르러서 신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변두리라는 인식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문명이 파급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중세의 세계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8번 우동운만 해도 조선에 대해서 멸시관도 있지만 동시에 이 두려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거치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의 대전환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도야말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문명이 파생된 곳이 아니라 역으로 신도가 근본이고 이게 파생되어서 불교가 유교가 성립되었다라고까지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신국관이라고 합니다. 신국관.
자, 그래서 이러한 신국가는 일본형 화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사상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중화와 이적으로 오랑캐로 나뉘었는데, 이 하이로 나뉘어진데, 하는 천자의 덕이 미치는 곳, 이 오랑캐가 사는 곳은 천자의 덕이 미치지 않는 곳, 이렇게 문명과 비문명권을 나눴단 말이죠. 이게 뭐 중국의 하의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본이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형 하의관인데, 일본의 하의관은 뭐냐면 무력의 힘, 이걸 통해서 일본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이 신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이 신국에서 불교와 유교가 파생된 거다. 세계의 중심은 일본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부터 에도 막부의 3대 쇼군까지, 이에미츠 때까지 이 무의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무의를 강조하던 시대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 4대 쇼군 때부터는 일본도 이제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와 질서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혼란한 시대에 무력이 지배하던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의 대신에 천하태평을 실현하는 쇼군의 덕을 더 강조하고, 무의보다는 예의 질서를 더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대일본사입니다. 이 대일본사는 일본의 정사가 아닙니다. 일본의 정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천황이 있는 조정이 편찬을 해야 정사이고, 막부가 편찬한 역사서는 정사가 아니다. 근데 이 대일본사는 주장하게 성리학의 대의명분에 따라서 미토본의 번주였던 도쿠가와 미스구니가 이제 편찬을 한 겁니다. 17세기 중반부터 편찬을 해서 대의명분, 그러니까 천황을 대의명분 하에 두는 건데, 이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조낙론을 이때 처음으로 이 대일본사에서 처음에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조낙론은 뭐냐면, 지금의 일본의 권력은 쇼군에게 있어. 근데 원래는 신의 자손인 천황이 있었는데, 천황이 그 대권을 쇼군에게 줬어.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의 국주는 쇼군이야. 이러한 대의명분하에서 천황의 기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일본사는 주작의 대의명분이기 때문에, 이 일본에 남아있는 이제 이 신공황후 이 전설을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느냐, 일본 서기를 더 중시하느냐, 8번 우동문을 중시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 서기를 훨씬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신공황후가 활로, 반서기에 신라의 왕은 개다, 이렇게 썼다는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이제 배척하는,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부해된 것이다라고 이제 역사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도 시대가 되면 신공황후 전설은 8번 우동문에서 다시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복귀를 합니다.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도 전기가 되면 이 8번 하찌만 신에 대한 기록들을 모두 총망라한 그러한 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이제 8번궁 봉기라고 하는 책인데, 1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시하라 요시후루라고 하는 유학자이자 국학자, 교육자, 이런 사람인데, 큐슈 출신이죠. 큐슈 출신. 그래서 이 사람은 하찌만궁의 전승을 일본 서기, 축전 풍토기, 충전 풍토기 뿐만 아니라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 이런 모든 것들 다 총망라해가지고 이것들의 모순점을 정정하고 속설과 부해된 내용들을 배제하면서 하찌만 신에 대한 실록을 저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도 전기의 이 유품, 예를 더 중시하는 거, 무의보다는 예를 중시해서 8번 우동문보다는 일본 서기의 신공황후의 전설을 좀 더 치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일본 서기의 신공황후 전설을 존중하지만 역시 출병 동기,
이런 부분은 8번 우동운서를 따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본서기에 따르면 사만을 정벌하는 목적이 특히 신라가 유보국이라서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왠지 일본이 탐욕스럽게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리고 신공항우가 사만을 정벌할 때 이미 임신 중이 남편의 상중에 그것도 임신 중에 출정을 한 거예요. 이건 유교적 관념에서 굉장히 벗어나죠. 유교적 윤리에서. 그래서 이게 탐욕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 남편이 죽은 이유가 이적에 침입받아서 죽은 거니까 그 복수를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유교적 윤리 규범 때문에 8번 우동운의 설을 조금씩은 따르나 전체적으로는 신공항우의 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세기 중葉까지는 일본의 사상가들 사이에서 신공항우의 전설은 일본서기의 인식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신라나 이런 고려를 축생시하는, 그러니까 막 온이라든지 막 이렇게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을 배제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는 일본이 한반도에 가지는 멸시감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본도 이때 성리학을 그러니까 막부의 학문은 성리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무라이라고 하지만 칼제비라고 하지만 이들은 엘리트 계층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도덕적으로 일본이 조선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이 멸시감은 나중에 이게 부회된 거다라고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엘리트 계층 또는 중앙 정부의 신공항우의 전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되어 왔는지를 봤는데요. 근세 민중들 사이에서의 신공항우 전설은 어떤 식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가 기혼사회입니다. 교토에 가시면 일본은 이제 그 지역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축제를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전통이 있는 축제도 있고 최근에 만들어진 지역 축제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되게 지역 축제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의 축제는 전체적으로 좀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축제가 바로 기혼사입니다. 기혼사이. 가장 시작점은 9세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기혼사이는 이제 기혼맛들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도 일본의 3대 맛들이 중에 하나입니다. 축제 중에 하나고, 이거 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7월 중순에 7월 17일을 이렇게 16, 17일 이 양일에 교토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립니다. 근데 엄청나게 덥고, 근데 이때 이 기혼 맛들이가 이 9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이유도 뭐냐면 전염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신도는 악신도 신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신도 신이야. 그러니까 이 신을 이렇게 기쁘게 해줘서 잘 모셔서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을 이렇게 퇴치하고 막 이러한 목적으로 맞들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혼 맞들이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기혼 맞들이는 역사가 오래되고 대략 오늘날도 일주일 정도 기혼 맞들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교토의 중심부인 시조 인근에 원래 신이 타고 있는 가마가 있는데 이걸 야마보코라고 합니다. 교토에서는. 그래서 이 야마보코를 각 곳곳에 29개를 각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맛들이를 즐기다가 7월 17일에 이 야마보코 29개가 일종의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맛줄이가 일단락을 하게 되는데 이 29개의 이 야마보코 중에 3개가 신공항우 전설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이 맛들이 안에 신공항우 전설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마보코 3개 중에 하나가 우라데 야마라고 하는 가마가 있고요. 둘째는 출정선모
세 번째는 개선선모입니다. 그래서 우라데야마는 뭐냐면, 점출산은 뭐냐면, 가마에 인형이 타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에 신공항우 인형이 타 있어요. 그래서 신공항우가 은어 낚시를 하는, 처음에 신라를 정벌하기 전에 신점을 보는 그 장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대의 이 야마보코의 기록을 보면 신공항우하고 오니가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니가 사만인입니다. 그러니까 신공항우에게 굴복한 사만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정 선모는 신공항우가 출정하던 모습, 여러 신하 충신들을 거느리고 신라를 정벌하던 그 모습이 인형들이 이렇게 이 가마 안에 타고 있고요. 개선 선모는 이제 출정을 마치고 개선을 하고 난 이후의 모습들이 이 가마 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세 이 에도 시대 18세기 이후에 이 교토에서는 신공항우 출정이 오니 퇴치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항복한 오니는 사만인, 곧 조선인이고, 이 사만인과 이 조선인이 항복을 해서 신공항우에게 조공물을 바친다. 이러한 내용의 모티브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신공항우 전설이 매년 연중 행사로 재생되고 있었던 거죠. 에도 시대 때 교토에서. 자, 그리고 일단 이 근세의 이러한 그 신공항우 전설을 보면 오히려 일본서기 내용보다는 민중들한테는 그 몽골 승례 이후에 이역관념, 저 일본 땅이 아닌 곳에서 부정한 것이 들어와. 이거는 전염병 또는 그걸 가져오는 사람들은 오니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이 민중사에서는 재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그 신공항우의 침략은 나쁜 것을 가져오는 오니를 정벌하는 것은 곧 정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게 민중의 설화 속에서 이게 재생되고 있다. 재현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편 또 이 민중신앙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유학자들이나 또는 조정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나 뭐 이런 8번 우도문에서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관념이 또 부과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신공항우가 임신 중에 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랫동안 출산을 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출산을 하지 않고 큐슈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무사히 출산을 해서 응신천왕이라고 하지만 신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점이 무사한 출산, 안산의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민간에서는. 그래서 교토의 이 기온마쓰리의 마지막 날, 이거 야마보코 수냉이라고 하는데, 이 행렬이 이루어질 때, 이 행렬이 나가는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일찍 그러니까 신공항우와 관련된 야마보코가 가장 빠른 그 순번을 갖게 되면, 그 해는 모든 인산부들이 아주 평안하게 무사히 출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또 이 교토사회에서 이제 민간에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에도 시대의 그 교토의 그 시중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박 모양의 이런 가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마? 이런 가마들 곳곳에 있는데 이게 바로 야마보코입니다. 신이 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920년대의 야마보코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날의 야마보코인 거죠. 그래서 이 가마를 이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뭐 사람들도 있고, 요 안에 인형들 같은 것들도 막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문화재입니다. 이게 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연중 행사로 사용되어 왔던 그러한 가마들이라는 거죠. 이제 보시면, 이게 바로 이 29개의 야마보코 중에 3개가 신공항우 전설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모티브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점출산입니다. 이게 점출산입니다. 이 가마가 안에 보면 이게 신공항우가 있고 신공항우가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우고 있는 은어 낚시를 하면서 점을 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바로 이 출정선모라고 하는 이 야마보코 안에 들어있는 인형들입니다. 이게 신공항우고요. 여기는 이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충신들, 그리고 여기가, 오니들, 그러니까 사만인, 조선인, 그래서 이제 항복한, 그래서 신공항우에게 뭐 바치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개선선모입니다, 여기가 이제 개선선모인데, 이건 에도시대 때 개선선묘를 그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개선선묘의 특징은 뭐냐면 요 앞에 투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사히 투구 모양. 그러니까 개선을 하고 온 투구 모양.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이 신공항우의 전설과 연관이 된다. 자, 그리고 민중에서는, 특히 출산과 관련해서 이 신공항우 전설이 신봉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연중행사로 신공항우의 이게 안산 부적이 팔려요. 이 교맞들이 때. 예. 신공항우의, 부적을 사면 그 임산부는 무사히 출산한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고, 이거는 기원맞들이 때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그러면 신공항우의 이 안산 부적을 못 사느냐? 살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가츠라 온나라고 하는 여자들을 통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가츠라 온나라고 하는 이 여자는 가마우지 낚시. 가마우지 낚시 한번 아실까요? 이렇게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는데 강가에서 얘를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굶겨가지고 낚시를 입이 크잖아요. 얘들이 주로 뭘 낚냐면 은어를 낚습니다. 그러니까 교토의 특산물이 은어예요. 그러니까 은어는 신에게 바치는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마우지 낚시도 하고 그 잡은 은어를 행상하면서 행상만 하는 게 아니라 점도 쳐줍니다. 그러니까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녀죠, 무녀. 점을 쳐주는. 그리고 근세가 되면 신공항우를 제신으로 모시는 후시미의 신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코코노미야라고 하는 신공항우만을 모시는 신사입니다. 이곳에 소속됩니다. 무녀로서.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 가츠라 온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 출진을 해. 뭐 다이묘들이 그러니까 전국시대 때 무사들이 출진을 하게 되면 가서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해준다든지, 또는 혼례 때, 또는 출산 때, 또 이제 가독, 각 집안에, 다이묘의 집안에 이제 가독이 이제 계승되거나 이럴 때, 또는, 연초에, 그러니까 뭔가 축복을 해줘야 할 때,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세시 풍속 속에서 축복이 꼭 필요할 때 그 축복을 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가츠라 온나들이 합니다.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조선 출병을 할 때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거성이 후시미성이기 때문에 후시미성에 이 가츠라 온나를 불러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중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 출병을 안 하죠. 그러니까 많은 다이묘들은, 서국의 다이묘들은,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출병해 이렇게 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절대 출병을 않고 에도, 이제 오늘날의 도쿄죠. 에도에서 그냥 절대 토요토미 말을 안 듣고 혼자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97년에 죽음으로써 이제 이 7년 전쟁이 막을 내리는데, 이때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어린 아들이 있긴 하나, 이때 이 기회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로채죠.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로챌 때, 물론 모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을 들어준 건 아닙니다. 여전히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이렇게 모시는 다이묘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르는 다이묘들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르는 다이묘들이 1600년에 세키가하라라고 하는 고개에서 만나가지고 대략 한 10만 대 10만이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기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이제 객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사실은 세키가하라 전투 때 누가 이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 전투 때에도 도쿠가 이에야스도 이 가츠라 온나를 불러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츠라 온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여자들이냐. 이 가츠라 온나의 조상은 이하타 히메라고 하는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하타 히메는 신공황후의 시녀로서 이 신공황후가 해임을 했는데 황후에게 백포를 현상을 했대요. 하얀 옷감을. 그래서 신공황후가 그걸로 복대, 임신한 몸을 이제 복대로 사용하고 또 혹은 투구 대신에 그거를 이제 두건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또 이 가츠라 온나가 가바우지 낚시도 하고 은어를 파는 것도 신공황후의 은어점하고도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츠라 온나는 이후에 에도 막부 때도 굉장히 에도 막부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막부는 에도에 있으나 천황은 교토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는 일본의 근세 3대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3대 도시. 그래서 에도, 교토, 오사카. 18세기에 교토의 인구가 한 30만 정도, 에도가 한 100만이거든요. 다시 똑같은 18세기에 프랑스 파리의 인구가 10만도 안 돼요. 이럴 때인 거죠. 대도시인 거죠. 그리고 이 교토는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수도이자 정말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막부에서 출장소를 설치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쇼시다이입니다. 그러니까 막부의 일종의 감시처. 그러니까 소시다이라고 하는 이곳이 막부, 그러니까 교토의 시중의 치안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뭐 어떤 연초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가츠라 온나를 불려서 이제 어떤 축사를 듣고, 또 역대 쇼군들은 이 가츠라 온나를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츠라 온나를 쇼군들이 직접 만나고 이제 축복을 받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옷 같은 거나 뭐 은자 뭐 이런 것들을 이 가츠라 온나들에게 줬다는 거죠. 자, 이처럼 가츠라 온나는 신공황후를 팔아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일단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결국은 에도 막부로부터 공인을 받습니다. 뭐냐면 교토하고 오사카 안에서만 신공황후의 부적을 팔 수 있도록 공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도 시대 때 일본의 교토하고 오사카는 막부의 직할령이에요. 대도시들과 주요한 항구, 주요한 강산, 뭐 사도강산이라든지, 뭐 이하미 운광이라든지, 뭐 이러한 곳들은 뭐 중요한 항구 도시라든지 이러한 곳은 나가사키나 뭐 하카타나 뭐 사카이나 교토, 오사카 이런 데는 막부의 직할령이다. 그래서 막부의 직할령에서는 막부의 허락을 받고 신공황후의 부족을 팔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츠라 온나의 부적팔이를 통해서 신공황후 전설은 점점 더 민중의 저 깊은 민중 속으로 확산되어 간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신공황후의 부족은 무사 출산뿐만 아니라 또 이게 이제 하찌만 신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포창 예방의 효력이 있었다. 포창은 천연두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제 신라에서 전래되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존재하는데 이건 역사서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735년에 일본에 천연두가 발병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발병하는 천연두가 3년에 걸쳐서 큐슈에서 발병했다가 737년까지 일본 전역을 휩쓸어 버립니다.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코로나 3년 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연두 3년 갑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중세 유럽의 패스트에 비견할 만큼의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이 천연두가 어디서 왔느냐? 이 발병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발병했을 때 이거 중국발이다, 막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한에서 시작됐다, 막 이런. 근데 이게 이제 그 멸시관이라든지 혐중 의식, 그 논이라든지 이런 거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험중 의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예전부터 있긴 있었으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735년에
일본 조정에서 신라로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단이 돌아오면서 대마도에서 대사가 꼬꾸라져. 큐슈에 와가지고 부사가 꼬꾸라져. 막 다들 이제 막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큐슈 전역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35년 그 해는 겨울을 지나면서 조금 잠잠해지는 듯 했어요. 근데 해가 바뀌면서 이제 얘네들이 큐슈에 왔다가 좀 괜찮아진 애들이 조정에 보고를 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복귀를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중앙에까지 이게 전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엄청난 이력을 발휘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거 신라 기원설, 중국 기원설. 항상 중국 아니면 신라 두 개 기원설인데, 그러니까 이 포창은 이제 신라에서 옮겨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라 관련 사료를 찾아봤는데 신라 쪽에는 그런 사료가 없어. 그 동시기에 뭐 이렇게 천연두 걸려가지고 신라인들이 죽었다는 소리가 없는 걸 봐서 신라는 풍토병화가 돼버렸다 이미 천연두가. 근데 일본은 이거를 접할 기회가 없다가 천연두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게 엄청난 역병으로 발발하게 된 거다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포창, 이 천연두는 반드시 신공항우 전설과 연결되어 버리게 된다. 자, 그래서 이 18세기 초반에 의학서입니다. 소아 필용 양육초라고 하는 의학서인데, 이 의학자가 이제 저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미 이제 포창은 신라에서 온 거다. 이거 신라에서 온 거야라고 이제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일종의 시민권을 얻는 거죠. 천연두는 신라산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1492년에 그려진 무로마치 막부 시대죠. 전국 시대에 이미 이제 돌입한 시기입니다. 당시 교토의 이 가츠라 온나, 지금 은어를 팔고 있는 행상을 하는 가츠라 온나의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머리에다 이렇게 두건을 하얀 백포로 두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이게 신공항우 전설에서 신공항우가 이거를 이제 그 가츠라 온나의 선조가 바친 백포를 복대로 쓰고 또 머리에 이렇게 두건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두입니다. 포창.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발진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한문으로 뭐 되어 있냐면 일발열여피 상자사.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발열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환홍이 지금 얼굴에 지금 다 잡힌 거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좀 이게 환홍이에요. 고름인 거죠, 고름. 이게 얼굴에 이렇게 고름이 잡히면 죽는다. 천연두 걸려서 얼굴에 고름이 잡히면 죽는다. 그리고 또 여기도 한 번 발열해가지고 이처럼 빨갛게, 그 주사나 단처럼 이렇게 빨갛게 돼버리면, 얼굴이 빨갛게 되면 이것도 죽는다. 이런 증상. 그래서 근세에 무서운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건 이제 이 포창이라고 하는 이 천연두. 우리가 마마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천연두도 일종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일종의 콜레라, 하시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근세에 엄청나게 좀 많이 전염병들이 창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창궐에는 반드시 이 한반도에 대한 멸시감,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신공항우 전설이 접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 신공항우 전설이 어떻게 변용되고 또 민간에 전파되는지를 봐왔는데, 다른 한편으로 약간 정치적인 면에서 이 신공항우 전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시대가 되면 많은 연구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학자도 있고, 특히 이제 난학, 서양의 일본이 세국 정치를 펴거든요. 에도 시대 때. 그러니까 모든 통로를 다 막고, 오늘날의 나가사키 앞에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만 열어둡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럽 세력 중에서도 네덜란드 상선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멜 아시지 않습니까? 하멜. 제주에 표류했던 하멜은 사실은 이 일본의 이 나가사키 상간에 가려고 했던 상단이었는데 잘못 제주도 앞바다에서 표류해가지고 제주도에 이렇게 표착한 애들입니다. 자, 이처럼 이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서 이러한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을 이제 난학자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본초학이라든지 의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에도 시대 때 우리가 특징적인 게 뭐냐? 국학의 발생입니다. 국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자기 나라의 학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국학은 한국사, 뭐 한국민속, 한국자가 붙으면 다 국학입니다. 한국 고고학, 뭐 한국사, 다 국학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국학이 바로 에도 시대 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근데 이 국학의 특징은 뭐냐? 국수주의다. 근데 특히 일본의 국학은 주로 신도들, 그러니까 신도학자들, 신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국학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관들은 신도를 모시는, 신사를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서기를 바이블처럼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에도 시대 때 뭐 이제 이러한 신공황후 전설을 비롯한 일본 서기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임나일본부 연구가 이제 에도 시대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러한 임나일본부 이러한 연구가 좀 더 또 경직된 또는 보다 더 뭐랄까요, 그 침략적인 성격을 띠게 된 거는 바로 19세기 후반에 일본의 대외 위기감 때문입니다. 19세기 후반이 되면 일본은 지금까지는 지정학적인 요건 때문에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19세기 후반이 되면 바다로 열려버려요. 그래서 영국 배라든지 미국 배라든지 러시아 배가 일본 앞바다를 계속 출몰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은 언제 나라를 외세에 침략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의들을 배척해야 된다. 이러한 의식들이 막 더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신공황후의 사만 정벌담이 거론되면서 정안론이 더 이때 이제 제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안론이 그 현실성을 갖추게 되는 것은 메이지 정부에 와서거든요. 메이지 정부는 뭐냐면 어차피 러시아가 뺏기 전에, 러시아가 일본을, 그러니까 조선을 먹어서 일본을 공격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조선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안론이 훨씬 더 됩니다. 자, 그래서 국학자라든지 유학자, 전학양의론자들이 이 고대 한반도 지배론을 이제 메이지 정부 때 선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일 병합이 되고 이게 이제 관학자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이게 실제 일본의 교육 현장에서 임나일본부설이 이제 국민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제 패전을 하고 나서 스에마츠 야스카즈라고 하는 1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제2차 제국대학령에 따라서 1924년에 서울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되고, 이 스에마츠 야스카즈가 법학부에서 역사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강의 노트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황국사관의 기초가 되는 이 임나일본부설의 체계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스에마츠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임나일본부란 신공황후가 사만 정벌을 한 이후부터 그곳에 식민지를 이미 개척을 한 거예요. 임나일본부가 그때 만들어졌어. 그때부터 쭉 이어져서 그 임나일본부가 562년에 이제 가야가 완전히 대가야가 신라에게 편입될 때까지, 이때까지 대략 한 300여 년 정도 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야마토 정권의 어떤 출장지, 출장 사무소, 또는 임나 통치를 행하던 행정적 외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청,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적어도 70년대까지는 1970년대까지는 일본인들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본서기의 신공항우 전설을 중심으로 이 신공항우 전설이 어떤 식으로 일본사 안에서 변화되고 또 정책적으로 이용되는지,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이 신공항우 전설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